문 닫으세요. 형부, 소민아, 다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부끄러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피함보다 더 큰 외로움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괜찮아. 혼자 울지 마. 형부가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들어갈게. 그 말과 함께 형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7년간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났습니다. 죽은 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우리의 금지된 위로가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 전체가 그 한 장의 종이와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건넨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 누가 원하겠어.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끌고 나온 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31. 실패한 결혼, 비어있는 통장, 불확실한 미래.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보다가 한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언니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7년 전 36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근길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사흘 뒤 깨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형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36이었던 형부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다는 것을, 시선이 허공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무너진 채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형부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언니가 없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형부의 슬픔을 마주하는 것이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언니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부를 피했고 형부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의 목소리는 7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텅 빈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것, 며칠만 머물 수 있겠냐는 것.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형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라고. 주소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함 때문인지 비참함 때문인지 아니면 언니가 그리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형부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낯익은 건물이었습니다. 언니가 살던 곳,
언니가 사랑했던 곳, 언니가 행복했던 곳. 하지만 이제 언니는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형부를 만나면 언니의 부재가 더욱 선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43세 형부는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형부는 말없이 제 캐리어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선반 위에 부부 인형, 소파 위에 놓인 언니가 좋아하던 분홍색 쿠션, 베란다의 화분들,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 그대로였습니다. 형부는 이 집을 7년 동안 언니가 있던 그대로 보존해온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부가 안방 옆에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쓰던 서재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언니가 쓰던 화장품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에는 언니가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라는 언니의 필체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던 베이지색 코트, 봄에 자주 입던 플라워 원피스,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형부는 이 방을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부가 짧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쉬라고, 저녁은 시켜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겠다고. 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라고. 냉장고에 있는 것을 쓰라고. 형부가 나가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의 방, 언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공간. 이곳에서 며칠을, 아니, 어쩌면 몇 주를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해질녘의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벚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에게 말하듯이, 언니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계란 한 줄, 김치 한 통, 햄 몇 장, 우유 한 팩, 기본적인 식재료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형부는 7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식사만 하면서 아마도 대부분을 밖에서 사 먹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하면 언니가 생각났을 테니까요. 저는 마트에 다녀와 재료를 더 샀습니다.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양파, 대파,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저는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언니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형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형부를 불렀습니다. 형부가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형부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떠서 형부에게 건넸습니다. 형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형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의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가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안 맞았다고. 성격 차이라고.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저는 재미없다고.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그 여자는 밝고 활발하다고. 하지만 형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형부는 7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외롭지 않았는지, 다시 사랑할 생각은 없는지. 하지만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형부는 다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형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것이구나. 이 사람도 매일 밤 혼자서 텅 빈 집을 마주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는 밤이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아마도 형부가 문 너머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하지만 곧 남편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1. 실패한 결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여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는 작게 흐느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형부에게 들리면 안 됐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형부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주일 후에는, 한 달 후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문 너머에 형부가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복도 너머 형부의 방에서 그 역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의 외로움이 곧 서로를 향해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와 형부는 조심스러운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아침이면 형부는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6시 반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커피. 형부는 말없이 아침을 먹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형부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형부의 뒷모습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걷는 형부의 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낮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먼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닫고 먼지가 쌓인 선반을 청소했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주고 시든 잎사귀를 정리했습니다. 형부는 7년 동안 최소한의 생활만 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쌓여있던 빨래를 돌렸습니다. 세탁기에서 나온 형부의 옷들은 모두 회색이나 검은색이었습니다. 화려한 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형부가 색을 잃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방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언니의 물건을 만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니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옷에서 희미하게 언니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던 장미 향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대를 정리하면서 언니의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 가득한 사진들, 언니와 형부의 데이트 사진, 여행 사진, 일상의 사진들. 사진 속의 언니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형부를 바라보는 언니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형부도 그랬습니다. 언니를 바라보는 형부의 표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언니는 정말 행복했겠구나. 형부와 함께 있을 때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언니를 잃은 형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형부는 밤마다 무엇을 생각할까? 형부도 저처럼 외로움에 울까? 저녁이면 형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형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는 짧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이야기, 마트에서 장을 봤다는 이야기, 저녁 메뉴에 대한 짧은 대화. 하지만 형부는 제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감사 인사가 저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형부를 훔쳐봤습니다. 형부의 얼굴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형부는 여전히 언니를 놓아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의 리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형부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매우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형부가 제대로 잠들지 못한다는 것을. 밤마다 형부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척이는 소리, 한숨 소리, 가끔은 화장실에 가는 발소리. 형부도 저처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밤들,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던 남편의 태도. 당신은 재미없어. 같이 있어도 외로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없는 여자였을까요? 저는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주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외로움은 부끄러움보다 컸습니다. 눈을 감고 저는 상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모습을, 누군가 저를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목소리를. 작은 한숨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여자구나. 이렇게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는 여자.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저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결핍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부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형부가 자기 방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제 방문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들은 건 아니겠지? 제발 들키지 않았기를.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참았습니다. 복도에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이운 형부의 그림자를. 형부는 서 있었습니다. 제 방문 앞에, 움직이지 않은 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저는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형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분이었을까요? 아니면 5분이었을까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형부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킨 걸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형부는 분명 제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도 떠나지도 않은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형부도 외로운 걸까? 혹시 형부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걸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부끄러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형부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형부가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아침 안 먹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좀 피곤하다고. 먼저 드시라고. 형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 다녀오겠다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형부가 먹다 남긴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형부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피어올랐습니다. 형부가 제 방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숨소리, 거칠고 불규칙했던 그 숨소리,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혹시 형부도 저처럼 외로운 걸까? 혹시 형부도 누군가를 원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불안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부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할까? 아니면 먼저 사과해야 할까? 저녁 무렵 형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형부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제 방 앞을 지나갔다고, 혹시 깼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못 느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른 척 했습니다. 형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방해할까봐 걱정했다고. 저도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형부의 뒷모습을 훔쳐봤습니다. 형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거구나. 우리 둘 다 누군가를 원하고 있구나. 하지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형부를 생각했습니다. 형부의 발소리, 문틈 사이의 실루엣, 거친 숨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부도 저를 봤다는 것을, 형부도 들었다는 것을, 형부도 알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형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형부는 저를 여자로 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형부의 처제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 너머 형부의 방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모르는 사이에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와 형부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상을 이어갔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형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형부와 눈을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벽이었을까요? 아니면 끈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끈. 아침마다 저는 형부를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형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부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형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낮 동안 저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형부 생각이 났습니다. 형부의 뒷모습, 형부의 목소리, 형부의 손, 왜 자꾸 형부를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부도 똑같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형부는 출근하지 않았고 저는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창문을 닫고 베란다를 정리하고 주방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형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형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책은 그저 핑계였습니다. 형부는 책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는 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의 두꺼운 앨범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언니와 형부의 신혼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벚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 집들이 사진, 크리스마스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언니와 형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는 활짝 웃고 있었고 형부는 언니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언니와 형부가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언니의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여름 속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니는 정말 행복했겠구나. 형부와 함께 있을 때 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겠구나. 그런 언니를 잃은 형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뒤에서 형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앨범이라고. 오래된 거라고. 깜짝 놀라 돌아보니 형부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마음대로 꺼내서 죄송하다고. 형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괜찮다고. 오래된 거니까. 형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형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앨범을 넘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예뻤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형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웃고 있었다고. 밝은 사람이었다고. 형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웃음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저는 형부를 봤습니다. 형부 잘못이 아니라고. 사고였다고. 형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차를 몰았다면 언니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이 좀 더 일찍 출근시켰다면, 아니면 그날 아침 언니를 붙잡았다면. 형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는 손. 형부 잘못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제대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삼켜왔던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민아, 미안해. 왜요? 그날 밤 내가 내 방 앞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지나갔어야 하는데 멈춰 섰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부, 저 정말 창피해요. 형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남편은 저를 버렸어요. 저는 재미없다고, 매력없다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어요.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라도 위로받고 싶었어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상상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형부한테 들키고 저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형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몸이 굳었습니다. 형부의 팔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형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소민아, 내 남편이 틀렸어. 너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형부,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나도 똑같아. 형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부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안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형부도 외롭죠? 형부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부도 7년 동안 혼자 지내셨잖아요. 형부도 힘드시죠? 형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이 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방에서 언니의 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책감과 외로움이 뒤섞인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형부가 천천히 포옹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만 있던 눈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갈망, 그리고 죄책감. 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민아, 나 고백할 게 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형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 방 앞에 섰을 때 문을 열고 싶었다고, 들어가서 저를 안아주고 싶었다고, 울지 말라고, 외롭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형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고. 자신은 제 형부고 언니의 남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참았다고. 저는 형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소민아, 나도 한계가 있어. 너를 보면 내 언니가 보여. 젊었을 때의 내 언니. 환하게 웃던 모습. 형부, 저는 언니가 아니에요. 알아. 너는 소민이야. 31살 윤소민. 형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여자로 보고 있어.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숨이 멎었습니다. 형부가 저를 여자로 본다고? 형부가 저를 원한다고? 형부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내 언니 말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 형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 온 후로
나는 매일 밤 잠을 못 자.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를, 너의 모습을, 그리고 그날 밤 문틈 사이로 느껴진 내 존재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형부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말했습니다.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처제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저는 형부의 손을 잡아 얼굴에서 떼어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 저도 형부를 의식하고 있어요.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도 형부 생각을 했다고. 형부가 제 방 앞에 섰을 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지만 동시에 형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도 형부를 남자로 보고 있어요. 형부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네. 형부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슬프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형부가 필요해요. 형부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소민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내 언니가 보고 있어. 알아요. 그래도 형부의 엄지손가락이 제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널 안고 싶어.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손을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나도 정리가 필요해.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형부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소민아, 알아도 나는 이미 너를 원하고 있어. 매일 밤 널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남기고 형부는 방을 나갔습니다. 형부가 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부의 고백, 저의 고백.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직 몸은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금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저는 앨범을 닫고 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형부도 너무 외로워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 속에서 저는 형부를 생각했습니다. 형부의 체온, 형부의 손길, 형부의 고백, 형부도 자신의 방에서 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장마전선이 북상한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부와의 고백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서로를 의식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형부는 저를 피하는 듯했고 저 역시 형부와 단둘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서 마주칠 때 우리는 짧은 대화만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식사 메뉴 이야기,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갈망, 그리고 죄책감.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거세게 들렸습니다. 형부는 회사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던데 괜찮냐고. 혹시 무서우면 불을 켜놓고 있으라고. 자신은 야근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습니다. 천둥이 치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그럴 때마다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언니가 있다고,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이제 언니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형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는 아직 회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차가 막힌다고, 11시쯤에나 도착할 것 같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천둥이 또 쳤습니다. 화가광. 저는 비명을 삼키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번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뚝!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나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생기더니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새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세면대를 가져와 물을 받았지만 물은 점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커졌습니다. 침대 한쪽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는 아직 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30분 정도면 도착한다고. 비가 새냐고 물었습니다. 네, 제 방 천장에서요. 형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붕이 오래되어서 그렇다고. 이번 장마 때 고치려고 했는데 미뤘다고. 일단 자기 방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하지만 형부 방에서 자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형부의 방, 형부의 침대, 형부의 냄새가 배어 있는 곳.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하지만 형부는 단호했습니다. 손님이 소파에서 잘 수는 없다고. 자기 방을 쓰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방은 계속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형부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형부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하나와 책장, 옷장, 그리고 벽에 걸린 언니와의 결혼사진. 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부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과 세제 냄새, 그리고 형부만의 채취.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천둥이 또 쳤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부의 방에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형부의 공간, 형부가 매일 밤 누워 있는 곳, 형부가 저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던 곳.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부의 냄새가 더 진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형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형부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와이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형부, 어서 씻으세요.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내 방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형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형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면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형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부는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그런 모습이 더 사람답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서 자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형부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소파도 편하다고. 하지만 그때 천둥이 크게 쳤습니다. 夸과광.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반사적으로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형부가 달려왔습니다.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소민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형부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옆에 앉아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진정해. 괜찮아. 그냥 소리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공포였습니다. 형부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무섭지 않아. 형부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형부의 품에 있으니 덜 무서웠습니다. 저는 형부를 꽉 껴안았습니다. 형부, 응? 오늘 밤 옆에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형부의 몸이 굳었습니다. 소민아, 그건 저 혼자는 무서워요. 형부가 옆에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요. 형부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아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민아, 나는 내 형부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형부도 외롭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저는 형부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밤만요. 그냥 안고만 있어주세요. 형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갈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천둥이 또다시 쳤습니다. 저는 형부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형부의 팔이 저를 더 꽉 감쌌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늘 밤만. 우리는 형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부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소민아, 자. 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형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형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부, 응? 안아주시면 안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형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등 뒤로 형부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형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형부의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이렇게만 있자.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형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민아, 형부, 저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나도. 형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면서
소민아,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저는 몸을 돌려 형부를 마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갈망으로 가득한 눈빛,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 형부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리고 형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형부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가볍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뺨에, 그리고 입술 곁에, 마지막으로 입술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부의 입술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저도 형부에게 응답했습니다.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형부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형부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형부가 키스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민아, 나 이제 못 참겠어. 형부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너를 원해. 미치도록 원해. 저도요, 형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형부가 저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따뜻했습니다. 형부는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이 천천히, 부드럽게. 저는 형부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오랜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말없이, 다만 체온으로, 숨소리로, 심장소리로.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형부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모든 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새벽,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형부의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형부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형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민아. 형부의 목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형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저는 형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부. 하지만 내 언니는 이해해 줄 거예요. 형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네. 언니도 형부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저도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저는 형부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어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형부가 저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졌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세상은 씻긴 듯 맑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나무들이 더욱 푸르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형부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침, 저는 형부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형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형부의 눈가에는 잠들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부. 제 목소리에 형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깼어? 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 남았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우리가 한 일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민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형부도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은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나는 내 형부야. 내가 선을 지켰어야 했어. 형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형부, 저도 원했어요. 저도 형부를 원했어요. 하지만 소민아, 이건 옳지 않아. 너는 내 처제고 나는. 옳고 그른 게 뭔데요? 저는 형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부도 외로웠고 저도 외로웠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한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내 언니는 돌아가셨어요.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언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형부는 7년 동안 언니의 그림자와 살았어요. 이제는 형부도 살아야죠. 저도 살아야 하고요. 형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 언니 말고는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알아요. 하지만 너를 안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7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남자라는 걸 느꼈어.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민아, 미안해. 너를 이용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형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형부가 필요했어요. 형부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저도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언니의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 행복했던 시절의 언니.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형부도 너무 외로웠어요. 아침을 먹고 저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형부, 저 이제 나갈게요. 형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 더 있으면 형부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짐이 아니야. 형부, 저 때문에 형부가 괴로워하는 거 알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였지만 저도 이제 제 삶을 찾아야 해요. 일자리도 구하고 독립도 해야죠. 계속 형부한테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소민아,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형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형부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있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형부도 저도 서로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둘 다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형부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냐고. 네. 언제? 일주일 뒤쯤요. 그때까지 일자리 알아볼게요.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천천히 준비해. 고마워요, 형부. 형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포옹. 소민아, 행복해야 해. 형부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시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형부는 제 방을 고쳐주었습니다. 지붕 수리업체를 불러 누수를 막았습니다. 침대도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면 형부와 저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안고 싶어. 나도.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낮 동안 저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새로 시작하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월세방도 알아봤습니다.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 좁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형부는 보증금을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다고,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형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떠날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 여기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왔을 때는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살아갈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형부가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다 실었어. 고마워요, 형부. 우리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푸르렀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초록 잎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민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그리고 미안해. 뭐가요? 너한테 좋은 형부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는 제게 많은 걸 주셨어요. 내가 뭘 줬는데. 위로요. 제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요. 저는 형부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 형부도 저를 안았습니다. 꽉.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소민아, 행복해. 꼭 행복해야 해. 형부도요. 형부도 다시 사랑하세요. 형부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형부의 품이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형부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그럼 갈게요. 응. 조심해서 가.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뒤돌아보니 형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형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형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형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부,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 짐을 풀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형부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형부의 정성스러운 필체가 보였습니다. 소민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겠지. 미안해. 너한테 좋은 형부가 되지 못했어. 지켜줘야 할 선을 넘었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 너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어. 7년 동안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내 언니를 잃고 나도 함께 죽은 것 같았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너를 안고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고마워, 소민아. 너의 전 남편이 틀렸어. 너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자야. 언젠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밤을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했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소민아, 행복해라. 그것이 내 언니가 바라는 일이고 나도 바라는 일이야.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웃으며 만날 수 있길 바라. 형부가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 쏟아지는 햇살. 저는 새 직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집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가끔 형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니? 네, 형부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건강해.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어느 날 형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민아, 나 다음 주에 내 언니 산소 간다. 같이 갈래?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언니의 산소는 시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형부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형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처럼 죽은 듯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었고 옷차림도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형부, 잘 지내셨어요? 응, 너도 좋아 보인다. 고마워요. 차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이야기, 일상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산에 올라 언니의 산소 앞에 섰습니다. 잘 가꿔진 묘였습니다. 주변에 잡초도 없고 깨끗했습니다. 형부가 자주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니의 사진이 묘비 앞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 형부가 언니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여보, 소민이 데려왔어. 얘 요즘 잘 지내. 저도 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형부도 이제 괜찮으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흩날렸습니다.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소민아, 형부도 잘 지내. 너희 둘 다 행복해. 산을 내려오면서 형부가 말했습니다. 소민아,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상담요? 응. 심리 상담. 내 언니를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어. 형부, 너 덕분이야. 너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나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 언니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형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소민아.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산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민아,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요. 아직은요. 그래, 너 같은 여자 금방 좋은 사람 만날 텐데. 형부는요? 나도 아직. 근데 상담 선생님이 말했어.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라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세요. 형부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소민아, 우리 그날 밤 일 후회하지 않아. 저도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네. 우리는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별할 때였습니다. 형부와의 관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계절은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형부 덕분이었습니다. 형부가 제게 준 위로는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꼭 오를 필요는 없어. 형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때로 금기를 넘고 때로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사랑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형부와 저의 사랑은 짧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세상을 덮는 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부였습니다. 소민아, 눈 오는 거 봤어? 네, 예쁘죠. 응. 너 건강하지? 네, 형부도 건강하세요. 그래. 눈길 조심하고. 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형부를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진짜 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형부가 제게 준 위로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고마워요, 형부.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봄은 다시 올 것이고 저의 인생도 계속될 것입니다. 형부와 함께한 그 시간들을 가슴에 품은 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